예선 라운드와 조별 예선을 모두 마친 NHL은 이제 16개 팀이 겨루는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 돌입합니다. 오늘은 플레이오프 예선 라운드의 리뷰와 함께 플레이오프 1라운드의 프리뷰를 연이어 진행합니다. KHL 2020-2021 시즌은 9월 2일에 개막하는데요. 새 시즌의 경기 일정이 공식 발표됐습니다. 다가올 KHL의 새 시즌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명 킬러 웨일즈가 신규 선수 및 신규 코치의 영입을 알렸는데요. 이를 비롯한 한 주간의 국내 하키 소식도 짚어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40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40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8월 11일 화요일이고요.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범입니다. 오늘도 박힘찬 PD, 이연섭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장마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데 피해 입은 지역도 피해 입으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쪼록 큰 피해 없기를, 앞으로는 지장 없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보면서 오늘 240회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정확히는 7월 31일이었는데 오랜만에 복귀를 했고 많은 분들이 또 반가움에 댓글을 주신 것 같습니다. 평상시보다 또 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와 있던데 여러분의 의견 먼저 보면서 시작해 볼게요. 유튜브 댓글 먼저 보겠습니다. 이응님이 U18 대표팀 오연하 감독님 응원합니다. 네, 댓글 주셨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키아 라운지 2화 때 오연호 대표팀 감독이 자신의 선수 생활을 돌아봤을 때 이 감회를 후배 선수들에게 들려주는 모습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국가대표팀의 주축 수비수인 오연호 선수가 왜 대명에서는, 특히 콘스탄틴 감독 체제에서는 중용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었는데 그 의문이 본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댓글 호주 삼촌님, 블랙호크스 가장 뼛속까지 블랙호크스 하셨고, 류성환님도 맙소사 진짜 호크스가 믿을 수가 없네요 하셨어요. 시카고 블랙호크스가 예선 라운드를 통과했습니다. 대단한 업셋이었는데요. 잠시 후에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성혁남님 댓글인데요. 온더스포츠 옛날 영상을 보니 고교 하키의 캐스터 중계도 해주시던데 앞으로는 계획이 없으실까요? 캐스터님 해주시니 훨씬 영상이 재밌던데요 하셨습니다. 이재인님 댓글인데 다음에 블로그 운영 중이시던데 이름이 뭐였죠? 하셨습니다. 이연습 기자님 블로그 홍보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거기 밑에 링크로 달아주셨더라고요. 예, 제가 달아놨고요. 네. 예, 뉴트럴존 어디서든 구글이든 다음이든 검색하면 나오니까요. 예. 티스토리 뉴트럴 존 많은 방문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에드워드 마님, 올 시즌 아시아리그 개최는 어려울 듯... 지난주에 들으시고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일단 9월 1일에 결론이 난다고 하니까 기다려보겠고요. 썬딘 13님, 이번 프로업은 올림픽 스타일이네요. 라운드 로빈 방식까지 하셨어요. NHL 플레이오프 포맷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페이스북 댓글입니다. 김영도님, 7월 고등학교 1차 리그 스트리밍 잘 봤습니다. 무관중이지만 다행히 중계해 주셔서 부모님들 강릉 카페 모여서 영상 보며 단체 응원했습니다. 2002년 월드컵 이후 처음이네요. 2차 리그도 무관중이지만 다행히 목동이라 가까운 데서 또 단체 응원 예정입니다. 나름의 재미도 있네요. 이제 하키 시즌이 다시 시작했으니 비하인드넷 좀 더 자주 들을 수 있을까 기대하겠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 2명. 아들 하키 시키니 세월이 시간이 다른 분들보다 좀 더 빨리 가네요. 항상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하키를 하고 있는 자제분을 두신 본인도 하고 계시고요. 아는 분이에요? 예, 동호회팀 같이 운동하시는 형님이십니다. 예. 이게 무관중이 되니까 카페에서 단체 응원을 하시는군요. 예, 이러면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긴 한데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서 또 단체 응원은 그렇고요. 마스크 꼭 쓰시고. 네. 그래서 자녀 두 분 하키 시키시랴 또 본인도 하키 운동하시랴 굉장히 몸과 마음이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또 꿋꿋하게 하고 계시니까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학생 대회가 하나 둘씩 재개하고 있는데 모쪼록 아드님 포함해서 모든 학생 선수들 부상 없이
남은 대회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은킴님 댓글 주셨습니다. 아니 페북에 저 말고 다른 분이 댓글을 너무 감격적입니다. 4년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도 쉬지 말고 계속 돌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 하셨고요. 카드리 진짜 버저비터 보고 이 대환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살기로 맘먹었습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남은킴님 말고 다른 분이 페이스북에 오신 게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페이스북에서도 부디 활발한 댓글이 달리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두 분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도 댓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네코두시님 또 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방송이 재개되어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코로나 사태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이렇게 하나둘씩 일상 회복이 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습니다. 토론토와 콜럼버스 경기 예상, 엔드, 분석에 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립스 팬으로서 수비의 단단함이 늘 아쉽기도 합니다. 안데르슨 콜리의 안정감도 매 시즌 조금씩 떨어져가는 것 같긴 하고요. 그래도 모건 라일리 선수는 필요한 순간에 중거리 샷으로 득점을 곧잘 해서 개인적으로는 참 좋아합니다. 올해는 아시아리그 직관을 꼭 해보겠다는 다짐이 있었는데 리그 일정도 불분명하고 재개되더라도 무관중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니 실제로 이루기는 어렵겠네요. 그래도 멀리서나마 관심 갖고 응원하겠습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토론토의 팬으로서 아쉬운 결과를 받으셨을 것 같고 이현수 기자님이 예상대로 결국은 콜럼버스가 플레이오프의 강한 색깔을 갖고 있다는 콜럼버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잠시 후에 또 이야기 준비되어 있고요. 댓글 감사합니다. 팟빵 댓글 보겠습니다. 크론발드님 오셨습니다. 윙스 포인트 획득률 3할 아래였는데 드래프트 순위도 밀리고 이번에는 어떤 픽을 선택할지 궁금하네요 하셨습니다. 디트로이트 참 그 드래프트 결정이 났잖아요. 예. 전체 1순위 지명권이 네. 오늘 아침 7시 한국 시간 7시에 결정이 났죠. 이제 네. 뉴욕 레인저스가 승자가 됐습니다. 12.5%의 주인은 뉴욕 레인저스. 예. 55년 만이라 그러던데요. 야. 1965년에 제가 알기로는 1번 그냥 픽을 예선 라운드 깔끔하게 수입 당하더니 바로 1순위 가져가는 거죠. 그때도 프렌치 캐네디언을 지명을 했었어요. 예. 그런 건 좀 재미있는 공통점이. 물론 이제 라프레니에르를 지명 안 할 가능성도 그럴 수 0%는 있을까요? 아닌데 이제 한 1% 정도로 해주죠. 혹시 모르니까. 네. 근데 거의 뭐 지명이 확실시 되기 때문에 두 선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오랜만에 또 1순위 지명권에서 이제 프렌치 캐네디언은 또 지명을 하는 네. 재밌는 그 되게 됐고 지금 레인저스가 이미 젊은 자원들이 굉장히 많으면서 올 시즌은 잘 해낼 수 있다 이런 걸 많이 보여줬거든요. 지금 공격, 수비, 골텐딩까지 다 이미 이제 NHL 앞으로 좀 그 시간을 맡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원들을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라프레니에르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한 3년 내로 레인저스가 이제 굉장한 팀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을 또 만들어야죠. 또 운이 이래서 좀 중요해요. 이제 이것도 결국은 1라운드에 떨어졌고 12.5%의 당첨이 딱 되면서 다른 팀들 다 어떻게 보면 더 먼저 떨어진 팀들이 훨씬 더 좋았는데 예. 그거 안 되고 플레이오프 예선 라운드에서 떨어졌는데 그 예선 라운드도 원래라면은 이제 이게 12번 밑에서 12번째 팀이 먹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져간 굉장히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거의 뭐 천운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욕 레인저스 1순위를 가져가게 됐고 파나린과 라프레니에 선수의 공존 기대도 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크론발드님이 궁금해하시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가 4순위 지명권을 갖고 있는데 누가 좋을까요? 어떤 픽을 선택할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좀 이게 참 운이 없어요. 사실 한 2, 3순위를 확실하게 먹어야 되는데 4순위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전까지는 조금 슈티츠레 같은 선수도 괜찮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잠깐 또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바이필드 선수. 근데 바이필드 선수는 2, 3순위에 지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네. 드레이스데일이나 로시 이런 선수들을 좀 생각을 해볼 법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4순위쯤 되면은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1, 2, 3순위의 지명을 좀 기다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결과를 보고. 그렇죠. 네. 이제 물론 생각한 선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선수를 2, 3순위에서 미리 이제 채갈 LA나 오타와가 채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충분히 2, 3순위 정도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섣불리 예상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네요. 그런 변수는 또 있겠군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댓글 보겠습니다. 미국 매니아님, 뜬금없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연섭 기자님의 티스토리를 통해서 누적 기록 수상은 나왔다고 봤습니다. 컵 1라운드부터는 플레이오프 기록으로 여겨지겠지만 궁금한 것은 예선과 상위 4팀 간의 순위 결정전은 플레이오프 기록으로 되나요? 아니면 정규 시즌 기록으로 되나요? 누적 기록 수상을 한 것을 보면 정규 시즌은 아닐 것 같긴 한데 하셨어요. 저도 이게 좀 궁금해졌어요. 네, 이게 이제 혼선이 있어서 NHL 쪽에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릴 때도 거의 처음에는 이제 다른 이제 뭐 하키를 이제 주로 이제 다룬 기자분들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때는 예선 라운드는 포함이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많았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예선 라운드는 엄밀히 따지면 플레이오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예. NHL에서 시작한 날인가 하루 전인가 이것도 다 이제 플레이오프 기록이랑 플레이오프에 다 포함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웃긴 게 왜 그러면 퀄리파이어라는 말을 쓰냐 말이죠. 네. 플레이오프를 안 쓰고. 보통 이제 스탠리컵 플레이오프라는 이제 로고라든지 다 쓰는데 퀄리파이어라는 말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엄밀히 따지자면은 아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네. NHL은 그냥 뭐 기록 뭐 이것도 떼고 하면 이것 뭐 반쯤 플레이오프니까 그냥 포함을 시키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퀄리파이어랑 라운드 로빈, 그러니까 조별 예선이랑 예선 라운드 다 이제 플레이오프로 간주가 되고, 그래서 지명권 넘어가는 것도 플레이오프 한 라운드 이길 때의 지명권, 이제 지명권 넘어갔을 때 조건부 걸린 지명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플레이오프 첫 라운드를 이겼을 때는 뭐 지명권이 2라운드에서 3라운드로 바뀐다든가, 예. 3라운드에서 2라운드로 바뀐다, 이런 느낌의 지명권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퀄리파이어를 통과를 하면은, 그러니까 예선 라운드를 이기면 그것도 인정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꼬였어요, 뭔가 다. 근데 사실 이 지금 오전 3사승제고 라운드 로빈은 심지어 5분짜리 연장하는 일반적인 그냥 평소 리그 같은 포맷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포함을 시켜도 되나라는 이제 의문점이 들긴 들죠. 이번 예선 라운드 뭐 라운드 로빈 순위 결정전에서도 여러 가지 기록들이 나왔는데 이것 일단 플레이오프 기록으로 다 인정이 되는 거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증이 해소됐군요. 감사합니다. 폴 피핀과 실버버그님 댓글입니다. 오랜만에 글습니다. 세 분 모두 잘 지냈죠? NHL이 플레이오프가 시작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연섭 기자님의 뉴트럴존 너무 감사하게 잘 구독하고 있습니다. 경기 내용 정리 보고 하이라이트 보니까 완전 좋아요. 글 올리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예선 라운드에서 우리 파나린의 뉴욕 레인저스가 가장 먼저 탈락하고 유유. 오늘 위니펙 떨어졌습니다. 유유. 위니펙을 응원하고 계시죠? 질문 주셨는데 위니펙 1차전 때 우리 샤이플리 선수에게 카척 선수의 체킹이 페널티감 아니었나요? 스케이트 날로 종아리 부분을 완전히 밟았는데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유유. 여러모로 카척 선수 플레이 너티하고 짜증나게 하네요. 우리의 주장 휠러 선수가 파이트는 했지만 파이트도 진 것 같습니다. 유유. 샤이플리 선수가 빠져서 졌다는 핑계는 아니지만 위니펙 수비진은 전반적으로 약한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드래프트 1번 픽을 꼭 뽑아서 아쉬움을 달래보고 싶습니다. 다음 방송도 너무 기대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세 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십시오. 인사 주셨습니다. 1번 픽은 뉴욕 레인저스가 가져갔고 위니펙 그렇죠.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일단 질문부터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말씀드리면은 이제 평소에 이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더티한 플레이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이 스케이트가 확실하게를 걸어서 넘어뜨렸는지 좀 애매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조금 뒤에 이제 미는 장면, 이거는 이 왜 큰 또 비난을 받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이 카착 선수가 옛날부터 이런 좀 스포츠맨답지 못한 좀 야비한 플레이라든가 더티한 플레이를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예. 그런 이미지에서 비롯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례가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평소에 잘한 친구라면은 이거 사실 그렇게 큰 비난은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 평소에 이 친구가 예전부터 이런 역사가 좀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무래도 좀 보는 느낌이 다르죠. 예. 이제 안경을 쓰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싶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공백, 그리고 라인의 선수까지 제가 알기로는 1차전인가 2차전인가부터 못 나왔는데 그 화력의 이제 그 차이를 극복을 하지 못하고, 사실 있었어도 장담할 수 없었는데 두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더 좀 수월하게 탈락을 하는 좀 불운이 겹치고 말았습니다. 네. 이러면은 사실 위니펙이 픽 1라운드 1순위 지명권이라도 가져갔어야 뭔가 정의도 구현이 되고 이런 느낌인데 그마저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위니펙은 지금 올 오프시즌에 조금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래도 이제 전반적인 이제 틀은 있지만 많이 좀 부족해
약해져 버리고 말았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예전에 말씀드린 뭐 수비진의 좀 공백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프 시즌에 어떤 선수를 영입을 해서 이 공백 같은 부분을 메워낼 수가 있을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폴 피핀과 실버버거님 감사드리고요. 미국 매니아님 댓글 주셨습니다. 에드먼턴과 토론토에서 경기가 펼쳐지는데 에드먼턴과 토론토는 예선에서 업셋을 당하며 떨어지네요. 본인들의 도시에서 축제를 만들 수 있었는데 남 좋은 일만 시키네요. 토론토 팬으로서 너무 속상하네요. 몇 년 동안 1라운드에서 보스턴에게 막혔을 때는 보스턴이 워낙 강하니까 보스턴, 템파, 워싱턴 정도만 아니면 1라운드는 통과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무참히 짓밟혔네요. 아 속상하네요. 유유 하셨는데 이게 콜럼버스와 토론토 4차전을 보시다가 쓰신 댓글이더라고요. 바로 댓글 이어지는데 쓸 당시에는 5분 남기고 3골차 상황에서 쓴 건데 이걸 동점을 만들고 오버타임을. 이게 하키다. 그 다음 댓글 미쳤다 미쳤어 이겼습니다 미쳤습니다. 댓글 주셨습니다. 예선 라운드 4차전에서 토론토가 0대3으로 뒤지다가 3피리어드 4분을 남겨놓고 엠티넷에 들어가는데 그걸 3골을 추격을 하고 연장 가서 결국 골든골로 이겼던 그 결과를 보고 흥분하신 댓글이었고, 그리고 다음 댓글은 아마 5차전 감상평이신 것 같은데 LI 수비보다 공격이 더 안 풀리네요. LI 퇴. 네, 좌절을 맛보신 소감을 주셨습니다. 이따가 예선 라운드 리뷰 때 이 경기가 있어요. 그죠? 이제 뭐 사실 예선 라운드는 좀 뻔하게 흘러간 시리즈가 많아서 네. 좀 그렇지 않았던 시리즈, 제가 봤을 때 좀 그렇지 않았던 시리즈 3개를 골랐는데 예, 토론토 콜럼버스 이야기가 뭐 있습니다. 근데 뭐 많지는 않고요. 어쨌든 조금 짚어드리는 느낌으로 가게 될 겁니다. 아무튼 뭐 유일하게 5차전까지 간 시리즈였고 또 3차전도 반대로 콜럼버스가 3골 차를 3피리어드에 뒤집었잖아요. 좀 재밌었던 그런 시리즈가 아니었나 싶은데 위로를 좀 드려야겠네요. 미국 매니아님 댓글까지 감사히 잘 봤습니다. NHL 플레이오프가 시작되니까 역시나 댓글이 좀 늘어나서 더 좋았던 것 같고요. 플레이오프 계속되니까 앞으로도 여러분의 많은 다양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네, NHL 2019-2020 시즌 플레이오프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선 라운드와 각 컨퍼런스 상위 4팀 간의 라운드 로빈 조별 예선이 진행됐고 모두 끝났고 한국 시각으로 내일 8월 12일 수요일부터 현지 시각으로 8월 11일 화요일부터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 들어가게 되는 NHL 이번 시즌 플레이오프입니다. 먼저 라운드 로빈 결과 말씀드리면 동부에서는 1위 필라델피아, 2위 템파베이, 3위 워싱턴, 4위 보스턴 이렇게 결정이 됐고 서부에서는 1위 베이거스, 2위 콜로라도, 3위 댈러스, 4위 세인트루이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두 팀 짝 찍어드렸는데 1등했죠. 그렇죠. 필라델피아와 템파베이의 기대감을 표했던. 아니요. 필라델피아 베이거스였죠. 그렇죠. 서부에서는 베이거스를 또 찝으셨고 적중 일단 좋습니다. 이렇게 됐고 컨퍼런스별 5위부터 12위까지 팀들 간의 오전 3선승제 예선 라운드 지난해 프리뷰를 해드렸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총 8개의 시리즈 가운데 4개의 시리즈에서 업셋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씩 볼까요? 동부에서는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뉴욕 레인저스를 수입 3승으로 가볍게 꺾었고요. 6위 팀이 역시 이겼군요. 그리고 7위 뉴욕 아일랜더스가 10위 플로리다 팬서스의 3승 1패로 또 시리즈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됐고 오늘 이현숙 기자님이 예선 라운드 리뷰 동부에서는 2개 시리즈를 언급해 주실 텐데 먼저 5위와 12위의 대결이었는데 12위가 이겼습니다. 피츠버그 펭귄스 대 몬트리올 캐네디언스의 시리즈 3승 1패 몬트리올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럴 수가.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은 하진 않았는데 몬트리올이 완전히 다른 양상의 경기로 잡았다라는 부분에서 변수가 발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젊은 선수들이 좋은 성장을 해냈고 좀 팀 컬러를 피츠버그에 맞춰서 바꿔줬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은데 스즈키 선수와 코트카니에미 선수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용을 했는데 잘했습니다. 이 두 선수가 이번 시리즈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수행을 했고 특히 스즈키 선수는 진짜 앞으로 좀 많이 기대할 만한 자원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트카니메 네. 선수는 워낙 이제 또 높은 순번에 뽑힌 선수였기 때문에 기대치가 그냥 자동적으로 있는 선수고 이제 스키 선수는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확실히 조금 더 한층 더 도약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필립 다운 선수도 왜 자신이 이제 공수 겸장 센터 중에 거의 최고로 이제 언급이 되는지라는 부분을 굉장히 잘 보여줬어요. 이 선수가 크로즈비 선수나 말킨 선수 이런 선수들이 정말 그 어려운 매치업임에도 불구하고 마크 같은 거는 굉장히 잘 해줬습니다. 그런 나노가 부분이 어떻게 하는지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많이 도움이 좋은 됐다라고 역할을 생각을 했습니다. 합니다. 네. 그리고 팀 컬러의 변화, 요 사실 이걸 제일 크게 꼽고 싶은데 지금 감독 클로드 줄리엔 감독이잖아요. 예. 이제 이 감독이 굉장히 큰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래 이제 몬트리올이라면은 제가 이제 프리뷰 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빠른 스피드, 최근에는 굉장히 역습이나 이런 부분을 빠른 템포 이런 부분을 중시하는 팀으로 완전히 팀 컬러가 바뀌었어요. 그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선수가 도미, 그다음 타타르 뭐 이런 선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드로잉 선수도 이 그 괴를 같이 하는 선수고요. 근데 이번 플레이오프 시리즈 들어와서 피츠버그를 상대로 이런 운영을 가져가면은 이길 수 없다라는 부분을 좀 직감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왜냐하면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같은 컬러 대 같은 컬러로 붙으면은 선수가 좋은 팀이 이기기 때문에. 근데 전반적인 선수 풀을 봤을 때는 피츠버그가 훨씬 좋거든요. 몬트리올보다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바꿨습니다. 굉장히 수비적인 운영을 가져갔어요. 상대방의 공격을 한번 저지한 이후에 어떻게 보면은 역습이라든가 그런 빈틈을 노리는 좀 식의 운영을 많이 가져갔는데 이게 그대로 먹히면서 그리고 머리 선수는 제가 왜 매트 머리를 신뢰하지 않는지 네. 를 그대로 또 보여준 시리즈. 첫 경기를 어쨌든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잘한 경기도 불안했어요. 머리 같은 경우에는 리바운드가 계속 나오고 이게 조금만 더 좋은 팀이었으면은 대량 참사가 났을 경기력이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머리 선수를 믿지 않는 부분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피츠버그도 자리로 갔어야 됐어요. 그냥 왜냐하면 정규 시즌 훨씬 더 좋은 모습 보인 거든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데 바꿨습니다. 근데 골리 매치를 바꾼 이거는 이제 이 다음 시리즈 찍은 것도 이어지는데 다 결과가 좋지 못했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뭐 기용의 실수도 피츠버그가 조금은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몬트리올이 수비적인 컬러로 조금 색깔을 전환했다라는 부분. 일단 한번 맞고 가자라는 부분에서 잘 이 전술이 먹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이 가능했던 거는 역시 톱4 수비수에 좀 많이 기댈 수 있다라는 부분. 웨버, 셔로트, 그다음에 피트리 이런 선수들에게 이제 많이 기댈 수 있는 부분. 쿨라크까지 4명이네요. 이렇게 많이 기대면서 마지막에는 프라이스 선수가 굉장히 신들린 세이브를 이번에 많이 보여줬거든요. 예. 최고의 선수가 왜 최고의 선수라고 불리는 거는 중요한 무대에서 스텝업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도 굉장히 큽니다. 네. 근데 프라이스는 이게 되는 골입니다. 그래서 스타인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안 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깐 플레이오프 시리즈에 반짝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원래 폼으로 들어오는 선수들도 프로스포츠를 보시다 가끔 나옵니다. NFL 보면은 뭐 탐 티보라든지 뭐 이런 선수들이 대표적으로 언급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예. 하지만 이제 프라이스 선수는 월드 클래스 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말 그 파워플레이에서 신드린 세이브도 연방을 하면서 최종적인 관문 역할까지 잘 해줬기 때문에 그 수비적인 컬러 역할에 방점을 찍는 역할도 완벽하게 수행을 했다라는 부분에서 피츠버그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몬트리올이 피츠버그를 잡고 올라간 시리즈 가장 눈여겨볼 만한 예선 라운드 시리즈로 꼽아주셨고요. 동부에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바로 8위 토론토 메이플립스 대 9위 콜럼버스 블루제키츠의 대결이었는데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3승 2패로 5차전 승부 끝에 콜럼버스가 결국 시리즈 승자가 됐습니다. 뭐 예상대로 나온 결과긴 한데 예, 쉽진 않았습니다. 콜럼버스도. 쉽지는 않았죠. 예. 네. 뭐 토론토도 당연히 굉장히 좋은 힘을 가진 팀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줄 알았는데 사실 이 시리즈는 3대1로 끝났어야 맞는 시리즈입니다. 그렇죠. 4차전 거의 뭐 다 이겼던 그렇죠. 경기를 예. 놓쳤기 때문에. 뭐 물론 뭐 그래도 5차전 잡긴 했는데 네. 4차전은 사실상 이긴 거나 다름없었어요. 근데 뭐 그거는 어쨌든 그래서 토토렐라 감독도 경기가 끝나고 4차전 진짜 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뭐 좋지 않은 일이 가끔 있을 때가 있지. 이거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했는데 여기서는 좀 직설적으로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러모로 콜럼버스가 시리즈를
쭉 봤을 때 5경기를 쭉 봤을 때 준비를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슈팅을 내주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토론토가 그만큼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가 없는 공격력을 가진 팀이거든요. 예. 공격진의 깊이부터 시작을 해서 뭐 4차전부터는 진짜 뭐 캠프에서 쓰던 슈퍼스타 3명을 그냥 한 라인에 쭉 모으는 이런 파격 기용 같은 것도 많이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슈팅을 내줄 수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데 슛을 막는 과정, 블로킹을 하는 과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슛을 막는 과정에서 홀리의 세이브 장면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에서 이 선수가 여기서 뭐 매슈스가 여기서 슛을 리스트샷을 쓰면은 어느 정도는 글러브 사이드 위쪽을 노릴 것이다. 이런 게 미리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는 움직임이었어요. 그러니까 홀리가 세이브를 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물론 이제 코르피살로나 메르즐링키스가 굉장히 슈퍼 세이브도 많이 하긴 했지만은 전반적인 세이브를 보시면은 굉장히 미리 다 대비를 하고 있는 느낌을 받는 세이브가 많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연구를 많이 했다라는 부분을 이제 짐작케 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토론토 입장에서는 머진 선수가 부상으로 나갔다는 부분은 정말 이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시리즈 입장에서도 이 선수가 만약에 4, 5차전을 뛰었다면은 조금 이야기가 달랐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똑같을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머진 선수가 수비적인 역할을 굉장히 더 많이 해줘야 이제 역할을 많이 해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나가버림으로써 이 공백을 메울 자원이 사실 지금 토론토에는 없습니다. 수비적인 공격 기여까지 완벽하게 메워줄 자원이 토론토에는 없기 때문에 더 큰 공백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4차전에 5분만 잘하면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55분 동안 좋은 경기력을 펼쳤던 팀이랑 마지막 5분 잘해서 이긴 팀이랑 지속 가능성에서 어떤 쪽이 더 있을지는 굉장히 명백한 거 하죠. 그게 5차전으로 또 그대로 이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대로 그냥 무난하게 첫 골 워런스키 선수의 그 슛 들어간 이후로부터는 그냥 또 토론토 공격이 쭉 무뎌지기 시작을 하면서 예. 그대로 그냥 뭐 4차전이랑 완전히 비슷한 느낌으로 지고 말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토론토 입장에서는 많이 아쉽다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안데르센 선수 이번 시리즈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시리즈 안데르센 선수 없었다라고 하면 저는 3대 0도 나올 수 있었다라고 봐요. 그 정도로 잘했는데 뭐 공격이 매력적인 팀이 공격이 터지지 않으면은 게임은 못 잡는 거죠. 네. 공격력이 그렇게 화려하고 강하다던 토론토가 2경기나 셧아웃을 당했으니까 이기기가 좀 어려웠던 시리즈가 되고 말았는데요. 결과는 일단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만약에 토론토가 4차전 그렇게 죽다 살아나서 5차전 이기고 올라간다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는 토론토를 한번 찍어보려고 그랬었는데 분위기 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5차전 3대 0으로 끝나는 걸 또 확인을 했네요. 동부 컨퍼런스 예선 라운드 먼저 정리를 해봤고 서부 컨퍼런스 결과 보겠습니다. 먼저 11위 애리조나 카이오츠가 6위 내슈빌 프레데터스를 3승 1패로 꺾는 또 업셋을 연출했고요. 7위 밴쿠버 커넉스는 역시 3승 1패로 10위 미네소타 와일드를 따돌렸습니다. 또 8위 캘거리 플레임스와 9위 위니펙 제츠의 대결 역시 3승 1패로 캘거리 플레임스가 승자가 됐습니다. 오늘 저희가 서부에서 주목해볼 매치업은 5위 에드먼턴 오일러스 대 12위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대결인데 여기도 12위 팀이 5위를 꺾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3승 1패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승리였습니다. 예상대로 화력전 양상이 모든 경기에서 사실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굉장히 골이 많이 났던 시리즈였어요. 근데 이런 양상으로 가면 사실 시카고가 해볼만 했거든요.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한 결론이 나오고 말았습니다. 역시 그 다득점 양상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계속. 근데 저는 결정적으로 에드먼턴이 첫 퍼즐부터 잘못 끼고 들어갔습니다. 스미스를 냈으면 안 됐어요. 코스키넨 선수가 이번 제가 코스키넨 선수가 처음에 이제 KHL 넘어에서 NHL 넘어온 다음에는 조금 별로였지만 그래도 올 시즌은 꽤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인 퍼포먼스가 전반적으로 괜찮았는데 코스키넨 선수를 안 쓰고 스미스 선수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스미스 선수가 1피리어드, 2피리어드 대참사가 나면서 1차전을 그냥 내주어 버리고 말았거든요. 물론 코스키넨 선수도 시리즈 내내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진 않았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스미스 보트 선수보다 훨씬 나았습니다. 네. 그리고 1차전에 코스키넨 선수를 넣었으면 이겼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오전 3선승제에서 1차전을 지고 시작한다는 건 굉장한 부담입니다. 이번에 결과가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 1차전 승리팀이 시리즈 승자가 된 것 같은데요?
하나 빼고 다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이번 예선 라운드 8개 시리즈 중에. 예, 네. 뭐 제가 뭐 1차 기록까지는 네. 확실하게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오전 3승에서 1차전을 잡고 시작한다는 거는 굉장히 큰 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슈퍼스타 선수들이 이제 그 이름값을 했습니다. 이제 뭐 사실 에드먼턴도 맥데이비드 선수가 득점에 많이 관여를 하고 했는데 테이브스 선수의 활약이 저는 굉장히 빛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이번에 시리즈에서 테이브스, 쿠발리크, 사드 요 선수의 세 라인 어떻게 보면 거의 1라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치업 상대로는 상대방의 거의 제일 강력한 라인들이랑 매치만 됐어요. 그러니까 드라이자이틀이나 맥데이비드가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주된 차이를 만들어내는 데는 이 라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16포인트 세 선수가 기록을 했고요. 합쳐서. 물론 뭐 이제 저쪽도 뭐 누전 톱킨스랑 맥데이비드만 합쳐도 제가 16인가 17포인트 어쨌든 많은 포인트를 올리긴 했어요. 그런데 주된 차이를 어떻게 만들었냐고 하면은 테이브스 라인이 3승 결승골 다 넣었습니다. 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노련하게 상대방의 지역에 들어가서 턴오버를 유도를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확실히 테이브스가 역시 경험 같은 게 어마무시하구나 예. 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빛이 났던 거는 테이브스 라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결과도 그렇게 말해주고요. 예. 크로포드 선수도 안정적인 세이브는 아닌데 진짜 좀 트리키한 세이브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든 경기를 끌고 가는 경기도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 뭐 접전 양상을 잡았던 경기도 있었고 예 어쨌든 리드를 잡는데 좀 테이브스 라인이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다라는 부분 있었기 때문에 12번 시드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경기 컬러를 만들어냈고 그 결과 잡아낼 수 있었던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연습 경기 때 시카고가 세인트루이스를 4대0으로 완파했던 그 결과가 그냥 나온 결과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또 잠시 했었던 바가 있었고요. 시카고가 에드먼턴을 꺾고 올라가게 됐던 서부 컨퍼런스의 또 결과였습니다. 자, 예선 라운드 정리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16팀이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 들어갑니다. 또 16팀이네요. 네. 피곤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죠. 그렇죠. 원래대로라면 16팀이 하는 거니까. 잠시 후에 플레이오프 1라운드 프리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40회 NHL 2019-2020 플레이오프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플레이오프 1라운드 프리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이현석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아직도 너무나 많은 경기가 남아있고 하루에 한 4경기씩 다 봐야 됩니다. 그래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개에서 4개로. 마음 편합니다. 네. 6경기가 있었던 날도 있었는데 네. 이제는 건강 잘 챙기시고요. 예. 블로그 파이팅 하시고요. 1라운드 동부 컨퍼런스, 서부 컨퍼런스로 나눠서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각 매치업별로, 시리즈별로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짚어주시는 것 같네요. 예, 관전 포인트라고 함은 예선 라운드를 거쳤던 팀들이 잘했던 부분을 일단 한번 짚어드리고 요거에 대해서 상대방이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 요런 이제 큰 틀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동부 컨퍼런스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뭐 시드 번호로 이야기를 해보면 예. 1번 시드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그리고 8번 시드 몬트리올 캐네디언스가 만났습니다. 순위는 12번 시드지만 어쨌든 플레이오프에 올라오면은 8번 시드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라고 그렇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정규 될 것 리그 같아요. 순위로 따지면 필라델피아가 4위, 몬트리올이 12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이현숙 기자님이 다크호스로 예상해 주셨던 필라델피아 어떤 모습일 것인지, 몬트리올이 또 한 번 업셋을 연출할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그냥 먼저 들어갈게요. 저는 네. 이번 1라운드에서 업셋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시리즈는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나머지는 8개 중에 1개요? 예. 어... 그것도 그렇게 높진 않아요. 네. 이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네. 예. 그 시리즈는 이제 그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예. 물론 이 필라델피아 몬트리올 시리즈는 그런 시리즈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뭘 좀 봐야 될까요?
이번에도 몬트리올이 수비적인 색깔을 고수할 것인가가 사실 굉장히 큰 이제 그 시리즈를 좌우하는 흐름을 중요한 그 갈래가 될 거예요. 예. 근데 토론토의 예선 라운드 승리의 공식이라고 하면 적극적인 압박을 넣기보다는 좀 라인을 뒤로 물리면서 수비력이 좋은 공격수를 이용을 하고 토포 선수에 의존을 하고 이런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죠. 상대방의 공격을 일단 1차적으로 통제를 합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의 공격을 풀어나가는 느낌인데 요거를 이제 이번 1라운드에서도 고집을 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되겠네요. 예. 그런데 필리를 상대로 이런 운영을 하면은 이기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피츠버그와 필라델피아는 다르다. 완전히 다른 팀 컬러를 가진 팀이기 때문에 예.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예선 라운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줄리엔 감독이 한번 어떻게 보면 이길 이제 방도를 틀어주는 느낌으로 한다면 모르겠지만 이런 느낌으로 나오면은 승산이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필라델피아의 뭐가 다른가요? 일단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공격수들의 수비력이 1라인에서 4라인까지 나쁜 선수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같이 수비전으로 맞불났을 때 절대 약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센터진의 깊이 그리고 역할 이게 완전히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4라인의 톰슨, 네이스 톰슨 선수는 뭐 몬트리올에도 있던 선수고 3라인의 그랜트, 2라인의 헤이즈, 1라인의 쿠트리에 아니면 지루 모두 다 굉장히 이제 수비적인 역할도 좋고 센터진의 이런 깊이 뭐 1, 2라인 득점이면 득점이고 상대방의 라인 대응력은 물론이고 3, 4라인도 수비력 그리고 뭐 역습 능력 이런 부분 다 좋은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맞춰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조별 예선에 그대로 나왔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템파베이, 보스턴, 워싱턴 다 다른 컬러를 가지고 있는 팀이거든요. 근데 어려운 경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진짜. 그 정도로 필라델피아의 지금 전력이 막강하다라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마지막으로 필라델피아 1, 2라인의 센터들 1, 2라인 센터들이 리치가 굉장히 깁니다. 이거는 또 피츠버그랑 좀 다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말킨 선수도 이제 리치가 긴 선수기는 합니다만은 네. 이 선수는 조금 수비적인 역할에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헤이즈나 쿠트리에보다는 다른 유형입니다. 근데 헤이즈나 쿠트리에 선수는 이 리치를 활용을 해가지고 뭐 상대방의 퍽을 노련하게 빼온다든지 여기서 역습을 전개하는 이런 부분도 굉장히 능하기 때문에 고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문제는 몬트리올의 이러한 장신 센터에 대응 가능한 자원이 코트카니에미 선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약점이 맞물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필라델피아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시리즈를 끝내고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뭐 이 시리즈는 필라델피아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근데 저는 좀 한 가지 다른 거는 이현수 기자가 좀 보통 반대 의견을 내면 절반은 맞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18개 시리즈 중에 적게는 한 3개, 많게는 한 5개, 한 4개 정도의 업셋 시리즈가 나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나올 수는 있죠. 네. 충분히. 저는 이제 예선 라운드랑 1라운드까지는 업셋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고 2라운드, 3라운드부터는 업셋이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입장에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지만 저도 이 매치업에서는 필라델피아가 좀 더 우세하지 않을까 좀 동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뭐 결과는 모르죠. 그렇죠. 네. 또 이제 깜짝 전략으로 줄리엔 감독의 또 그렇습니다. 다른 카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또 공략을 해내면은 충분히 또 재밌는 시나리오를 써낼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다음 매치업 보겠습니다. 2번 시드 템파베이 라이트닝 그리고 7번 시드 콜럼버스 블루제키츠가 만났습니다. 바로 지난 시즌 1라운드의 그 충격적인 결과의 당사자들이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그것도 1라운드에서 재현될 것인가? 굉장히 흥미로운 매치업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작년 재판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템파베이의 우세군요. 예. 일단 예선 라운드에서 잘했던 부분을 짚고 넘어가면은 콜럼버스 굉장히 끈기가 있는 팀이에요. 적극적인 압박을 포함을 해서 슛블로킹 이런 건 사실 그렇게 선수들이 아프니까 좀 생각보다는 좀 소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끈기 있는 플레이를 토토렐라 감독이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합니다. 예. 그리고 스케이터들의 커버 같은 팀 기본적인 플레이 같은 부분에서 굉장히 짜임새 있는 부분을 보여줬어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토론토를 잡을 수 있었던 하나의 원인이기도 했는데,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이제 뭔 좋은 점을 가져다 주냐면은 슈팅을 내주더라도 자연히 좀 골리의 세이브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슈팅을 내줍니다. 네. 그래서 골리가 좀 슈팅을 막더라도 좀 상대적으로 쉽게 막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또 하나 또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보브롭스키 선수 콜럼버스에서 떠났죠. 예. 그대로 플로리다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그냥 됐습니까? 답답해졌습니다. 이게 진짜 이 돈을 받을 골리인가라는 부분. 그러니까 골리를 판단하는 데는 팀 전반적인 이제 스킴이라든지 수비적인 스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해드리고 있고 싶고요. 예. 콜럼버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팀이다라는 부분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템파베이의 우세를 점치시는 이유는 뭔가요? 준비를 잘했거든요. 이번에는 템파베이가요? 그렇죠. 템파베이가 가만히 보면은 제가 이제 지난 시즌에서 쭉 말씀을 드렸듯이 이 팀은 굉장히 공격적에서 창의적인 플레이를 패스 플레이로 인해서 전개를 하는 부분에서 강점을 가진 팀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슛 블로킹, 압박에서 공격 지역에서 그다지 큰 효용을 얻지를 못해버렸어요. 예. 그러면서 작년에 업셋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오고 말았는데 올해는 왜 이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느냐라고 하면은 올해는 이런 이제 체킹이나 타이트한 플레이에 대응할 만한 자원을 많이 영입을 했습니다. 패트릭 머룬, 블레이크 콜먼, 그 다음에 세너제이에서 구드로 선수까지 영입을 하면서 바클레이 구드로 선수죠. 체킹 플레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자원들을 많이 영입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랑 이런 플레이를 들어왔을 때 많이 다를 겁니다. 대응을 하는 방법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선수들을 이용을 해서 스크린 플레이라든지 다른 옵션, 공격 옵션까지도 생긴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공세를 풀어나가기에 더 수월해졌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정규 시즌에 앤서니 서렐리 선수의 성장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이 선수가 진짜 팀의 2라인 센터 역할을 하면서 수비적인 역할은 물론이고 공격에서도 올해는 굉장히 괴화한 시즌을 보냈거든요. 포인트 서렐리. 이게 사실은 스탬코스 선수를 1라인 윙어로 쓸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뭐 밑에도 밑라인에도 뭐 존슨, 3라인, 4라인에 뭐 존슨이나 그다음에 파쿠에트 이런 선수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진의 경쟁력도 굉장히 더 좋아졌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머룬, 콜먼, 구드로, 서렐리 이런 선수들이 지난 시즌의 템파베이와는 다르다. 그렇죠. 예, 이 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지금 템파베이에 부상 변수가 좀 있어요. 그렇습니다. 스탬코스, 헤드만 여기 중요한 선수들인데요. 제일 중요한 선수들이죠. 1라인에서 활약한 선수들이 지금 두 선수가 모두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이제 스탬코스 선수는 시즌 중에 당한 부상이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됐는지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1라인 지금 헤드만 선수도 조별 예선에서 스케이팅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이제 발목이 접질렸는지 부상을 당해서 경기에 또 출장을 못했어요. 예. 근데 두 선수가 1라인에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원들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빠지면은 타이트하게 경기가 흘러갔을 때 경기에 차이점을 만드는 스타가 조금 이제 물론 이제 템파에는 있지만 그래도 약간은 이제 이 두 선수의 역할 같은 부분도 굉장히 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특히 헤드만 선수는 수비 1라인도 그렇고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차지한 선수이기 때문에 세르가초프 선수도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조금 부족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 두 선수가 1차전에 어느 시점에 돌아올 수 있을지. 만약에 이 두 선수가 못 뛴다라고 가정하면 콜럼버스에게 기회가 될 수 있을까요? 한 2경기 정도는 더 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제 콜럼버스가 올해 전반적인 화력이 조금은 부족을 하지 않나. 아무리 역습적인 칼라가 좋은 팀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뭐 이것도 사실은 당연히 콜럼버스가 이길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전반적인 지난 시즌의 흐름 그리고 올 시즌에 추가된 자원이나 대응 능력 같은 걸 봤을 때는 예, 확실히 올해는 템파가 작년에 좀 악몽을 지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콜럼버스가 또 한번 템파베이를 잡을지 아니면 템파베이가 소력을 할지 결과를 기다려보겠습니다. 동부 컨퍼런스 다음 매치업 보겠습니다. 3번 시드 워싱턴 캐피털스 대 6번 시드 뉴욕 아일랜더스의 대결입니다. 여기는 뭐 메리트로츠 더비라고 일단 명명을 해주셨는데 예. 또 이런 또 주목되는 점이 있어요. 그렇죠. 뭐 트로츠 감독이 어떻게 보면 우승한 이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제 아일랜더스로 어떻게 보면은 뭐 이적을 한 거죠 반쯤 예. 계약을 했기 때문에 좀 트로츠 더비라고 명명을 해봤습니다. 근데 아일랜더스가 이제 예선 라운드를 뚫을 수 있었던 강점은 안전 제일 하키 이거 사실은 진짜 심플한데 너무 깨기 어렵습니다. 아일랜더스가 구사를 하는 플로리다가 확실히 파워플레이에서의 좀 발랄한 모습을 제외하면은 거의 힘도 못 쓰고 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예. 시리즈의 흐름 자체가 그런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는 참 수비력, 기본적인 수비력이 일단 받쳐주는 데다가 이 팀이 덤프앤체이스를 정말 잘 활용을 해요. 제가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덤프앤체이스는 간단한 플레이인데 그렇게 성공률이 좋은 플레이는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퍽을 일단 집어넣고 그걸 다시 따내야 되는데 아무래도 라인으로 비교했을 때 상대방의 수비 라인이 퍽이랑 더 가깝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덤프앤체이스는 그렇게 효율적인 전략은 아니거든요. 근데 아일랜더스는 이 덤프앤체이스에서 퍽을 따오는 걸 너무 쉽게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지는 진짜 이거는 사실 어떻게 그 공격수들이 스틱을 넣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뛰어나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체커 같은 유형의 선수들이 많다라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기인을 하는데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하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 안정적으로 이제 플로리다 공격을 틀어막고 좀 어렵지 않게 승리를 가져갔고 그리고 좀 공격 지역에서의 전개가 약간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바젤 선수라든지 보빌리에 이런 선수들이 1, 2라인에서 제 역할을 잘 해줬어요. 그러면서 공격에서 잘 풀렸기 때문에 예선 라운드를 어렵지 않게 플로리다를 잡아냈었죠. 뉴욕 아일랜더스의 또 잘된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리즈 이현숙님이 보시는 유일한 업셋 시리즈 되겠습니까? 아니요. 역시 또 여기도 워싱턴의 우세 쪽으로 가는데 워싱턴은 다르다 이런 말씀이네요. 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워싱턴도 트로츠 감독의 체제를 잘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감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대응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런 부분 체제를 좀 잘 알고 있다는 건 1차적인 거고 워싱턴의 1, 2라인의 강력함 어느 데서 기인하느냐라고 하면은 1, 2라인 6명의 선수들로 어떤 조합을 짜도 굉장히 알맞은 조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 진짜 큰 강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강하면서도 유연하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3라인에 라르스 엘레르 선수와 하겔린 그리고 3라인에 또 코발추크 선수도 있죠. 4라인도 많이 이제 저는 라입시키 선수가 좀 무리를 일으키고 팀에서 나가지 않았습니까? 라입시키 선수가 체스카 모스크바랑 계약을 했는데 그건 짜투리고 저는 라입시키 선수 나갔을 때 약간 걱정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선수를 그냥 체커로만 보실 수도 있는데 4라인 어떻게 보면은 하키에서는 3명의 조합이라든지 호흡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4라인 라입식 선수가 있을 때 4라인 선수들의 조합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보이드 선수랑 한 선수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라입식 보이드 해서웨이 요 3명의 선수의 콤보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찬스도 많이 만들어내는 장면도 많았는데 수비적인 역할을 하면서 역습 같은 부분에서 예. 근데 라입식 선수가 나갔을 때 조금 걱정을 하긴 했어요. 근데 파니크 선수는 약간 다른 유형의 선수라서 걱정을 하긴 했는데 뭐 예선 라운드에서는 그냥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라인 같은 부분에서 선수진의 깊이 같은 부분에서도 앞서는 부분이 워싱턴엔 존재를 한다라는 겁니다. 플로리다와 워싱턴이 또 왜 다른지에 대한 또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근데 워싱턴도 템파베이와 마찬가지로 부상 변수는 있습니다. 이게 조금 머리가 아픕니다. 왜냐고 하면은 자니 보이척 선수가 지금 뉴욕 아일랜더스의 부상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1라운드 복귀하는 건 확정이 됐거든요. 예. 그러면서 아일랜더스는 거의 이제 부상 선수 거의 없이 수비진을 다 꾸리게 됐습니다. 근데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 지금 팀의 1번 수비수인 존 칼슨 선수가 제 기억하기로는 연습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거든요. 그 이후로부터 못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좀 1라운드가 괜히 이제 예선 라운드에 무리할 필요 없다. 조별 예선에서 무리하지 말고 1라운드에서 쓸 계획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건지. 근데 만약에 1차전도 못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부상이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머리에 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칼슨 선수의 빈자리를 채울 만한 선수가 일단 올로프 선수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팀에 1라인 수비수가 없다라는 부분. 이 선수가 또 파워플레이에서 굉장히 좋은 슬랩샷이나 패싱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파워플레이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칼슨 선수가 복귀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홀트비 선수가 올해로 제가 알기로는 계약이 끝입니다. 그런데
약간 불안했어요. 조별 예선 때. 예. 그렇기 때문에 홀트비가 플레이오프의 홀트비는 그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영역인데 만약에 홀트비 선수가 조금 부진했다. 근데 올 시즌 삼소노프 선수 그러니까 백업 골리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서드 골리가 나와야 돼요. 코플리 선수 나와야 돼요. 삼소노프 선수가 그 ATV라는 그 모터사이클 아시나요? 예. 사륜으로 예. 그걸 타다가 굉장히 큰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네. 삼소노프 선수가. 그래서 플레이오프 시리즈를 못 나오게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홀트비가 무너지면은 뒤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잘하더라도 그렇죠. 한 명의 골리가 시리즈를 다 소화할 수 있는가에 대한 또 의문도 있는데 이 점은 좀 부담이 되겠는데요? 보통은 이제 소화를 하는데 네. 요즘에 이제 트렌드나 추세는 뭐냐고 하면은 아무래도 한 명이 무너져도 백업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팀이 실제로 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싱턴도 사실 삼소노프 선수가 있었다면은 괜찮았어요. 원투 다. 네. 뭐 혹시 뭐 홀트비 좀 부진하더라도 삼소노프 내면 되지 뭐. 요게 가능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 불가능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워싱턴이 때때로 한 피리어드에 굉장히 느슨해지면서 대량 실점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양상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머리 아파질 수가 있는 시리즈가 될 수가 있어요. 예. 칼슨의 출장 여부보다 어쩌면 홀트비의 활약 여부가 더 중요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잘하면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데 혹시나 하는 말씀이죠. 워싱턴 대 뉴욕 아일랜더스의 시리즈 일단 관전 포인트를 짚어드렸고 저는 이현숙 기자님 말씀 듣다 보니까 뉴욕 아일랜더스의 우세를 점치고 싶어졌거든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번에 동부에서 한 팀을 찍으라면 사실 뉴욕 아일랜더스를 찍고 있는 입장에서 또 결과가 궁금해지네요. 동부 컨퍼런스 마지막 매치업 보겠습니다. 4번 시드 보스턴 브루인스, 5번 시드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가 만나게 됐습니다. 보스턴이 원래 정규 시즌 성적으로는 1위였는데 조별 예선 최하위로 일단 4번 시드를 받게 됐고 캐롤라이나를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 시즌에 또 만났던 두 팀이죠. 그것도 중요한 길목에서. 컨퍼런스 결승에서 만났던 두 팀이고 네. 그냥 뭐 수월하게 보스턴이 올라갔죠 그때는. 예. 사실 거의 위기도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는데 올해 업셋이 나올 가능성이 제일 큰 시리즈가 이 시리즈입니다. 여기에요? 제가 생각했을 캐롤라이나. 때 들어보겠습니다. 캐롤라이나가 예선 라운드 당시에는 아호 테레베인의 스베치네코프 선수의 1라인의 힘 요게 제일 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대방의 더 날카로운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바네자드나 파나리는 완전히 압도하면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조금 이제 캐롤라이나의 차이점은 무라제크 선수나 라이머 둘 중에 아무나 나오더라도 생각보다 퍼포먼스가 괜찮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크고요. 작년에는 진짜 무라제크 선수가 일단 주전으로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쭉 미끄러지거나 무너지는 경기가 많았습니다. 꽤 왕왕 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둘 다 나쁘지 않습니다. 1라운드에 어쨌든 경기 3경기를 지켜봤을 때는 둘 다 괜찮고요. 그리고 새로 지금 뭐 수비진에 조금 부상 자원이 있긴 합니다만은 사미 바타넨 선수를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가 거의 뭐 해밀턴 선수의 공백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잘해줬습니다. 1라인 파워플레이라든지 1라인에서도 호흡을 1라인 수비로도 출장을 했고 1라인 파워플레이도 출장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상 공백도 좋아졌고 불안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골텐딩도 올해는 조금 괜찮아지는 요인이 보였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제일 먼저 예선 라운드를 뚫고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 업셋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팀으로 꼽아주셨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풀어주셨고요. 근데 보스턴이 글쎄요 조별 예선 경기력이 많이 안 좋아서 아주 좋지 않았죠. 최악이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더 이런 예상을 해주시는 게 아닌가도 싶은데 어떻게 보스턴의 어떤 기본적인 그래도 선수 구성, 저력은 있는 팀이잖아요. 나올 수 없겠습니까? 1라운드에서. 지금 제가 이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부분은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지 전반적인 확률 자체는 보스턴이 아직도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시리즈들이 한 8대2 정도로 우세라면은 8대2 7대3 정도로 이건 한 55대 45나 6대 4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도 보스턴이 우세하긴 하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도 업셋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이 정도로는 보스턴을 넘어서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라인이 어느 정도 불을 뿜고 부상자 공백도 수비수가 한 명 잘 메웠고 골텐진도 이전보다 나아졌고 이것만으로는 보스턴을 잡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대방도 베르제롱, 마샨트, 파스트링아크 요 1라인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베르제롱, 마샨트 라인은 사실상 상대방의 1라인을 지워버릴 수 있는 라인입니다. 이게 네.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캐롤라이나가 지금처럼 1라인의 힘으로만 밀고 간다면은 지금 보스턴 1라인 지워졌을 때 답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답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부분을 처음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트로책 선수를 굉장히 큰 대가로 영입을 했습니다. 캐롤라이나. 사실 캐롤라이나가 또 요것도 달라진 부분이에요. 트로책 선수가 들어오면서 2라인 센터가 생겼다라는 부분. 그런데 트로책 선수가 포스트 시즌에서는 예전 플로리다에서 보여줬던 그런 득점도 되고 수비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예 안 나왔어요. 예. 득점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뉴스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트로이책 선수가 예선 라운드에서 또 잘했으면 더 긍정적인 전망을 드릴 수가 있는데 지워졌다. 만약에 그래서 1라인만 좀 공격이 좀 믿을만한 라인이 1라인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상대방 보스턴의 1라인에 지워질 위력이 크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캐롤라이나 입장에는 좀 머리가 아픈 점입니다. 네. 뭐 그래도 보스턴이 우세하다라는 측면에서 이야기를 또 하나 주시다 보니 또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항상 플레이오프는 그 시점에서 가장 기세가 좋은 팀, 전력이 잘 꾸려져 있는 팀. 사실 뭐 부상자 변수가 계속 언급되고 있는데 저는 뭐 이 선수가 이번 시리즈부터는 복귀할 것이냐 이런 변수는 저는 오히려 이미 그 선수가 복귀를 해 있는 상태에서 계속 경기를 꾸려가야 이게 어느 정도 전력이 구축된 상태에서 상승세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지. 이 선수가 이제 복귀를 하면은 복귀 시점부터 다시 또 만들어 가야 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보스턴이 최근에 경기력이 이렇게 좋지 않았다는 부분은 캐롤라이나 쪽에 좀 더 승산이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말씀 주신 선수가 네. 결국 트로책 선수가 그런 느낌입니다. 지금 새로 들어왔는데 그렇게 잘 못하는 그런 느낌이고 조금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거죠. 예, 근데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 지워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언제까지 갈지 시간이 네. 많지 않습니다. 시리즈는. 그런데 보스턴도 똑같습니다. 온드레제 카시에 선수를 NIM에서 영입을 했는데 예선 라운드에 그러니까 조별 예선에서 그다지 팀에 좀 녹아드는 모습이 잘 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투카라스크 선수가 컨디션이 그다지 이제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할라크 선수가 있고 할라크 선수에게 맡길 수도 있는 자원입니다만은 그래도 플레이오프 때는 좀 라스케 활약이 조금 더 기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 그래서 둘 다 조금 더 이제 보스턴은 어느 정도의 불안 요소도 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캐롤라이나가 그래도 업셋 가능성이 다른 시리즈보다는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그래도 뭐 전반적으로는 전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보스턴이 조금 더 유리한 시리즈를 치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듭니다. 네. 캐롤라이나가 또 지난 시즌 패배 서력을 할 것인지 보스턴이 조별 예선 때와는 다른 모습으로 또 저력을 보여줄 것인지 주목됩니다. 동부 컨퍼런스 1라운드 이렇게 총 4개 시리즈 먼저 프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려다가 깜빡하고 넘어갔는데 오늘 저지 예. 콜럼버스 블루 재킷의 저지를 입고 나오셨습니다. 템파베이 우세를 점쳐주셨는데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아 가브리코프 선수의 네. 저지거든요. 근데 가브리코프 선수가 이번 플레이오프 때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 감동을 했습니다. 사실 가브리코프 선수는 OAR에서 한국에 왔을 때도 제일 사실 눈에 띄던 수비수였거든요. 네. 근데 잘하는 걸 보고 오히려 보이노프 선수보다도 사실 저는 가브리코프 선수 활약이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개인적인 그렇죠. 그냥 개인적인 감상입니다. 개인적인 선수. 근데 NHL에서도 감상이군요. 잘해주니까 그냥 반가워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콜럼버스의 우세를 점치시는 그렇죠.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좀 냉정하게 알겠습니다. 가야죠 그래도. 가브리코프 선수의 선전을 기원하면서 동부 컨퍼런스 1라운드 프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잠시만 쉬었다가 서부 컨퍼런스 1라운드 프리뷰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NHL 플레이오프 1라운드 프리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서부 컨퍼런스 순서입니다. 총 4개 시리즈 하나씩 보겠습니다. 서부 1번 시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고요.
8번 시드 시카고 블랙호크스입니다. 시카고가 12위로 올라와서 대단한 업셋을 한번 연출했는데 과연 이현숙 기자님이 개인적으로 서부에서 가장 기대하고 있는 베이거스마저 꺾을 수 있을 것인가 기대됩니다. 들어보죠. 생각보다는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시리즈 누가요? 같은 경우 베이거스가. 예, 생각보다는 결론은 그래도 베이거스 쪽이 조금 더 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예. 시카고가 결과적으로 공격에서 힘으로 에드먼턴을 찍어 누르고 왔거든요. 수비수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 가담을 해주는 건 물론이고 공수 전환도 빠르고 테이브스, 키스 이런 선수들이 제 역할을 해줬다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업셋이 가능했다라는 부분은 결과적으로 앞서 그 예선 라운드 때 조금 말씀드렸던 부분이랑 궤적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네. 시카고의 이 화력 베이거스 상대로 통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지는데 좀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화력이 통해도 어렵습니다. 왜죠? 이게 이 부분을 언급을 드리는 부분은 네. 그런 경기 양상을 또 조별 라운 예선에서 베이거스가 했거든요. 세인트루이스전이었습니다. 예. 그 경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 이겼거든요. 그 경기도. 그러니까 화력전으로 가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베이거스의 톱6가 결과적으로 에드먼턴 톱6랑 너무 컬러가 다른 팀이에요. 이 베이거스 톱6는 공수 전환에 능하고 수비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포워드가 당장 뭐 이름 떠오르는 선수만 해도 스톤, 칼손, 스테스니 이런 선수들이 있거든요. 게다가 조별 예선에서 패처리티 선수 안 나왔습니다. 근데 다 이겼어요. 이것도 저는 굉장히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3, 4라인에 자원이 없냐라고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3라인에 터크 선수 있고 4라인에 리브스, 노셰크, 캐리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시카고가 좀 가지지 못한 깊이나 이런 부분에서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베이거스와 시카고의 차이 그리고 에드먼턴과 베이거스의 차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은 다만 좀 베이거스 두 명의 골리가 조별 예선에서 실점이 많았고 어느 한 명도 좀 주전 골리를 믿고 맡길 만한 모습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시카고가 파고들 부분이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느낌이라면은 레네르 선수가 1차전 나올 가능성이 저는 75%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레네르 선수가 이전에 시카고에 소속을 했었습니다. 올 시즌. 네. 올 시즌 시카고에 뛰다가 트레이드로 베이거스로 영입이 됐는데 만약에 그때 뭔가 좀 연습을 같이 하면서 빈틈 같은 부분을 잘 기억을 하고 있고 시카고 선수들의 특징은 파악이 되어 있다면 그렇죠. 잘 공략을 해낼 수가 있다면은 다득점 양상으로 또 경기를 끌고 갈 수가 있고 이러면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베이거스의 변수 골리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사실 뭐 베이거스 골리가 어떤 활약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카고의 득점력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그렇죠. 맞물려서 그 부분이 좀 큰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인 전력은 베이거스의 우위를 점쳐주셨습니다. 다음 시리즈 넘어가 보겠습니다. 2번 시드 콜로라도 애벌렌치고요. 7번 시드 애리조나 카이오츠의 대결입니다. 애리조나도 11위로 올라와서 6위를 꺾는 대단한 업셋을 연출하고 올라왔는데 상대가 만만치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도 애리조나가 버텨낼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이 제일 큰 화두가 될 겁니다. 예선 라운드에서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는 내슈빌 초반 공세 밀린 경기가 진짜 많았어요. 제가 기억해도 3, 4차전은 다 그냥 아예 한 피리어드는 그냥 아주 거의 포기하고 시작했습니다. 거의. 예. 완전 차이가 많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버티고 그 이후에 좀 확률 높은 득점 있잖아요. 예를 들면 티빈이라든지 리바운드라든지 그런 부분, 역습 이런 데서 또 득점을 창출하는 상대방 실수 이런 부분을 창출하는 데 경기를 잡아내는 양상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콜로라도가 정말 무시무시한 속도로 공격을 창출해낸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예선 라운드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끌려가는데 애리조나가 어떻게 막고 그거를 빈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가 되겠네요. 그러면 뭐 전체적인 경기 양상은 콜로라도의 우세 속에 주도권 속에 진행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리즈를 아마 애리조나가 이기는 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제 사실 콜로라도가 공격수들이 정말 스케이팅 능력이 뛰어나고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진짜 매섭게 전개가 되거든요. 이 예. 속도를 바탕으로. 그리고 마무리 자원이 없냐라고 하면은 뭐 맥키나 란타넨 선수 원래 있었던 자원에 올해 영입된 브라코브스키, 돈스코이 이런 자원들도
생각보다 너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추시킨 선수까지도 살려냈어요. 정말 이 팀이 그런 부분이 공격적인 부분을 살려내는 게 대단하다라는 네. 부분, 마무리 자원도 많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슈빌과 차원이 다른 날카로움을 선사를 할 겁니다. 그런데도 막을 수 있다 라고 하면은 생각보다 애리조나가 더 높은 곳까지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애리조나가 그 경기 안에서 적은 기회를 잘 살릴 수만 있다면 충분히 또 한 번의 업셋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또 뭐 매번 언급을 드리는데 약팀 입장에서는 골리 분전하는 게 필수적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캠퍼 선수 분전은 필수적입니다. 이 시리즈도. 그렇군요. 사실 캠퍼 선수가 잘해줬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 버틴 운영이 됐던 거거든요. 이제 최후 잘 막아주는 부분. 그래서 상당히 힘든 매치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애리조나 입장에서는 캠퍼가 예선 라운드 잘해줬기 때문에 기댈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애리조나 수비진에는 좀 날카로운 포인트 슛을 칠 수 있는 자원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예를 들면 에크만 라르손 선수도 그렇고 골리고스키, 데머, 치크런 다 괜찮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콜로라도 골리인 프란초스와 그루바워 선수들은 둘 다 신장이 큰 골리는 아닙니다. 예, 그래서 스크린샷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정말 네트 앞에서 혼란을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틈을 잘 만들 수만 있다면은 아예 공략을 못할 난공불락 정도의 팀은 아니거든요. 콜로라도가. 예, 그런 부분을 잘 공략을 해야겠죠. 예. 애리조나의 또 승리를 이끌 만한 변수를 꼽아 주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팀의 예상팀을 꼽으라면 콜로라도를 꼽으시겠다는 거죠. 그걸 못 막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파상 공세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막았을 때 이러이러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된다. 근데 못 막으면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시나리오를 못 만듭니다. 예. 저는 이번에 서부에서 콜로라도 애벌렌치를 찍어봅니다. 지난 시즌에 1라운드 들어가기 전에 세인트루이스 블루스를 찍었던 것과 똑같은 방식과 방법으로 이 대진표를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결과 저는 이번에 서부에 콜로라도 애벌렌치를 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거 네. 1라운드 끝나면은 시드에 따라서 대진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누가 올라오든 간에 근데 뭐 그만큼 네. 센 팀이긴 합니다. 올해 콜로라도가. 그렇게 해서 한번 찍어봤는데 그래서 저도 뭐 애리조나의 어떤 업셋 이런 걸 또 한번 기대하지만 콜로라도의 우세를 점쳐보고요. 콜로라도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김정민 팀장님 혹시 이걸 듣고 계시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 안 여쭤봤어요. 무조건 동감? 무조건 100%. 네. 뭐 저희 비하인드 넷에서도 소개해드린 바가 있는데 대한아이스하키협회 김정민 홍보팀장 키아라운제 진행을 맡고 계시죠. 그분이 콜로라도 애벌렌치의 열혈 팬이십니다. 평상시에도 콜로라도의 그 저지와 후드, 점퍼 이런 것들을 입고 다니시는 분인데 콜로라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다음 시리즈 넘어가 볼게요. 3번 시드 댈러스 스타스, 6번 시드 캘거리 플레임스의 대결입니다. 자, 뭐 정규리그 순위로는 4위 대 8위의 대결이 되겠고요. 여기 관전 포인트 들어볼까요? 캘거리의 파고드는 능력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또 1차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캘거리가 예선 라운드에서 2라인의 만저 페니 선수라든지 3라인 두배 선수, 1라인 구드로 이런 선수들이 퍽을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지역을 파고들고 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이 선수들이 퍽을 가지고 스피드가 굉장히 뛰어나게 지역 진입을 해낼 수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위니펙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서 게임 많이 틀어진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네. 댈러스가 이러한 부분을 잘 막을 수 있을지가 1차적인 어떻게 보면은 캘거리 강점을 잘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댈러스가 근데 조별 예선에서 역시 썩 좋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캘거리는 뭐 그래도 예선 라운드를 한번 통과하고 올라오면서 또 상승세는 기대해 볼 수 있는 효과가 있고요. 그런 변수는 나타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은 이 시리즈도 댈러스가 좀 많이 유리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응이 댈러스는 되는 팀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댈러스가 사실 헤이스카넨, 클링베리, 린델 이런 선수들이 다 스케이팅이 좋으면서 수비 능력 같은 부분도 잘 해낼 수 있는 선수들이고 그 다음에 공격진에도 코글리에노, 팍사, 파벨스키, 코모 이런
식으로 수비적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 라인에 전반적으로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1, 2, 3 라인에 뭐 캘거리 이 세 선수들이 일단 지역 진입을 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응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부분 리치 부분을 제가 이제 자주 언급을 드리게 되는 부분은 작년에 세인트루이스가 결과적으로는 리치가 길고 이런 부분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예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댈러스가 사실은 리치 싸움에도 굉장히 이득이 되는 자원들이 많아요. 뭐 코리 페리, 제이미 벤, 로페 힌츠 이런 선수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리치 싸움, 신장 싸움 이런 데서도 다 능한 선수들이기 때문에 캘거리 선수들이 이런 선수들까지 통제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댈러스의 전력이 그만큼 어느 정도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댈러스와 캘거리의 시리즈 한 가지 변수를 또 하나 꼽아주신다면요? 또 이제 캘거리가 사실 예선 라운드에 그렇게 이제 수비적으로 탄탄한 모습이라고도 좀 보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위니펙을 상대로도 굉장히 좋은 찬스를 심심찮게 내주는 모습이 많았거든요. 예. 근데 댈러스한테 이런 경기 흐름이 똑같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 찬스 중에 반 이상은 아마 골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경기를 못 잡는 거고요. 댈러스엔 지금 생각나는 선수만 해도 세긴, 라돌로프, 구리아노프 이런 선수들이 1, 2, 3 라인에 다 포진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이런 실수가 나온다 라고 하면은 3라인에서도 득점이 나올 수 있는 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캘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제 캘거리가 수비적인 자원은 많고 괜찮은 편입니다. 다. 그렇기 때문에 좀 수비 지역에서 좀 확실한 수비적인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댈러스와 캘거리 입장에서 또 각각 관전 포인트를 꼽아 주셨고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또 기다려 보겠습니다. 서부 컨퍼런스 1라운드 프리뷰 이제 마지막 대결 보겠습니다. 4번 시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 대 5번 시드 밴쿠버 커넉스입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정규리그 순위에서는 서부 1위였는데 조별 예선 결과가 좋지 않았고요. 밴쿠버는 또 예선 라운드를 통과하고 정규리그 7위의 성적으로 일단 올라와 있습니다. 이 대결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해야 될까요? 밴쿠버 예선 라운드에서 잘한 모습은 역시나 강점인 1라인이랑 주축되는 파워플레이를 잘 살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플레이오프라는 시리즈에서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러면서 실제로 굉장히 유리해진 경기도 많았고요. 근데 사실 미네소타 상대로 그렇게 이제 압도적으로 깨고 올라온 느낌은 없었고 거의 호각이었습니다. 근데 차이가 사실 그 1라인 이런 안정적인 득점 지원에서 나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을 드리고 싶고 1라인. 예, 사실 미네소타가 상대방의 1라인을 막기 위해서 수비력이 좋은 에릭손 에크 선수라든지 미코 코이브 이런 선수들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좀 의의가 있다.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부분을 언급드릴 수가 있겠네요. 밴쿠버의 1라인 파워플레이가 예선 라운드에 돋보였다는 말씀이셨고 그렇다면 이제 세인트루이스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상대를 너무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인트루이스 입장에서 통제가 될 것인가? 예. 세인트루이스 가능하죠. 그 밴쿠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부 예선 라운드가 너무 혼란이었어요. 네. 지금 세인트루이스가 꼴찌를 하는 바람에 4번 시드가 되는 바람에 4번 시드가 됐어요. 이게 1번 시드가 돼야 될 팀인데 왜 4번 시드가 돼서 이걸 만났단 말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인데. 좀 운이 좀 없어요. 제가 생각해서는 올해 밴쿠버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좋은 대진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물론 뭐 내 시드 팀이 다 센 팀이긴 해도 그래도 이제 팀 컬러에서 조금 더 편한 팀은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최악의 어떻게 보면 상성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예. 물론 이길 가능성이 없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상성은 그렇게 좋지 않은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은 예. 지난 시즌 저는 플레이오프 때 쭉 언급을 드린 라인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세인트루이스 4라인. 순드크비스트, 발바쇼프, 스탠 요 세 선수 어떤 라인과 매치를 해도 매치가 되면서 매치업의 이득까지 가져다 줄 수 있는 라인입니다. 예. 이 말은 1라인이 매력적인 밴쿠버 입장에서 거의 재앙과 같은 소식이에요. 이 라인이 마샨트, 파스트리냐크, 베르제롱 라인에도 안 밀렸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밴쿠버 1라인으로 비교를 하기에는 조금은 여기서부터 이미 차이가 날 가능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차이가
안 나면은 밴쿠버 입장에서는 좀 더 마음이 편해질 수 있겠지만 예. 근데 여기서 안 나더라도 또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만약에 4라인을 매치를 시켰는데 매치업에서 어떻게 보면 좀 밴쿠버가 이득을 가져간다라고 싶으면은 매치업을 좀 바꾸면 됩니다. 지금 세인트루이스에는 오라일리 선수도 있죠. 그 다음에 보잭 선수도 있죠. 전반적으로 센터진 수비진이 다 좋단 말이에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 어떻게 보면은 에릭손의 코이브 라인도 수비력은 괜찮지만은 훨씬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 날카로운 능력을 뚫어낼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은 저는 1차적으로 그 부분부터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세인트루이스도 전반적인 공격수의 수비적인 능력이라든지 수비 대응 능력 그리고 체격 조건이 상당히 좋은 선수들이 전 라인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공격 지역에서의 창의적인 플레이라든지 좀 날카로운 공격력으로 맞서는 밴쿠버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원타임 패스를 뿌려줬는데 그 긴 리치로 패스가 끊긴다든지 이런 장면이 굉장히 자주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수비 선수들이 톱6가 약하나요? 그러지도 않습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세인트루이스의 강력한 힘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상성상으로 조금은 많이 어려운 그 매치가 걸리고 말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 플레이오프를 항상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팀이 우승을 하려면 중요하게 갖춰져야 할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해당 팀의 전력 좋아야 되고 뭐 기세도 중요하고 근데 그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 플레이오프에서 누굴 만나느냐. 그렇죠. 이 상대가 누구냐. 그렇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 전력과 기세가 통할 것이냐가 정해지기 때문에 맞습니다. 1라운드 상대, 2라운드 상대, 3라운드 상대 계속 중요합니다. 아마 근데 워싱턴이 최근 한 5년간 피츠버그를 2라운드에 안 만났잖아요. 네. 그럼 저는 반지 한 3개는 꼈더라고요. 그만큼 상대성이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밴쿠버 입장에서는 세인트루이스를 만난 게 악재죠. 예, 운이 없다. 예. 이런 또 생각을 하게 되는군요. 그렇죠. 차라리 좀 다른 상대를 만나면은 좀 더 더 나을 승산이 것 있지 같은데 않았을까. 너무 어떻게 보면 좀 상성으로 몰리는 팀을 만나버리고 말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깊이 싸움으로 가도 밴쿠버가 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토폴리 선수가 부상을 당했고요. 그래서 1라운드에서 활약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펄런드, 토폴리 이런 선수들도 다 부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세인트루이스는 누가 있느냐? 페롱, 보잭, 토머스, 샘퍼드 이런 선수들이 쭉 다 포진이 돼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매치업까지도 지금 좀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 다른 라인에서의 매치업 자체도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밴쿠버 입장에서 많이 어렵게 갈 공산이 큰 시리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뭐 밴쿠버 입장에서도 아주 방법이 없는 건 아니고 조금 지금 뭐 앞선 시리즈들 보면 밴쿠버는 오름세고 세인트루이스는 좀 그렇죠. 안 좋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를 또 해보겠습니다. 총 8개 시리즈 1라운드 프리뷰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 다음에는 1라운드 결과가 나와 있을 텐데 그 얘기 또 준비를 하겠고요. 예, 그러면 뭐가 잘 됐는지, 그래서 뭐가 잘 돼서 예상이 좀 빗나갔는지 이런 부분, 아니면 뭐 그냥 예상대로 흘러가서 무난하게 끝났다라든지 이런 부분을 뭐 오늘처럼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바로 뭐 한국 시각으로 오늘 밤부터니까 내일 새벽부터 1라운드 들어갈 텐데요. 3시부터죠? 그렇죠. 4시 경기. 예, 그렇죠. 4시 경기. 한국 시각으로 4시. 네, 새벽 4시 경기부터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스턴 타임 오후 3시였던 걸로 기억을 해서 예. 결과를 기다려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40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이야기 풀어보겠습니다. 네, NHL에 이어서 이번에는 KHL 소식입니다. KHL은 오는 9월 2일에 2020-2021 시즌의 개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프리시즌 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시즌 준비가 한창입니다. 각 팀별로. 선수 구성도 뭐 다 마무리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그런 가운데 지난주에 KHL 새 시즌의 경기 일정이 드디어 공식 발표됐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
다 발표가 됐고 일정이 다 나와 공개가 됐고요. 예. 개막 1 대전은 체스카 모스크바 대 아크바르스 카잔입니다. 아, 지난 시즌 동부 1위 대 서부 1위. 그렇습니다. 뭐 시작부터 그냥 불이 붙죠. 어. 그 전에는 이제 가가린컵 결승전 매치업이었죠. 그쵸. 근데 지난 시즌에 가가린컵이 없었기 때문에 파이널이 그렇죠. 없었기 때문에 동부 1위, 서부 1위. 그래도 상당히 주목되는 매치업이네요. 예, 올 시즌 네. 굉장히 두 팀 전력의 변화가 컸기 때문에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네. 23개 팀이 참가합니다. 동서부가 있고 아드미랄은 뭐 많이 언급드린 대로 재정상의 문제로 참가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아드미랄 블라디보스토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리그에 뭐 어떤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지 혹시 뭐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좀 세부적인 부분은 좀 러시아 쪽에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모르겠네요. 어떤 식으로 끌어갈지. 향후에 VHL에 다시 KHL 복귀가 근데 가능성? 지금 또 문제라면은 네. 향후 복귀는 제가 생각해서 그냥 바로 할 것 같습니다. 예산만 떨어지면은 바로 이제 들어가긴 할 것 같은데 지금 네. 어떻게 보면 선수들도 막 다 이적을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올 시즌 좀 경쟁적인 KHL이랑 큰 무대를 뛰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군요. 각 팀이 60경기, 60경기 한 시즌입니다. 팀당 정규리그 60경기씩. 지난 시즌에 비하면 2경기가 줄었습니다. 줄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아드미랄 빠졌으니까 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KHL 일정은 뭐 굉장히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좀 유동적입니다. 이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좀 정해진 큰 틀의 룰은 있는데 팀별로 되게 균등하게 몇 번씩 대결하고 이런 구조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균등한 건 있어요. 네. 이제 모든 팀이 홈 어웨이 한 번씩 붙는다. 요건 균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2 곱하기 2 하면 44경기죠. 예. 그런데 디비전 라이벌들 경기가 8경기에서 10경기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컨퍼런스의 같은 디비전 라이벌 경기가 8경기에서 10경기. 최소 네. 8경기, 최대 10경기가 네. 되고 같은 컨퍼런스의 다른 디비전의 경기가 6경기에서 8경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팀별로 다 달라요. 그러니까 44경기의 구조는 모두가 똑같은데 그렇죠. 나머지 16경기의 상대가 어떻게 되느냐는 각기 좀 다르다. 예, 좀 다르죠. 네. 왜냐하면 아무리 굉장히 먼 러시아 네. 커버리죠. 굉장히 먼 리그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같은 디비전이면 제일 많이 붙는다. 그렇죠. 그죠? 그런 부분은 있죠. 왜냐하면 8경기에서 10경기니까요. 네. 그런 부분은 있고요. KHL 역시 IHF 국제전 주간을 준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유로 하키 투어 3차례 11월, 12월, 2월 이렇게 3번 휴식 기간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언급을 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은 아니고 또 중요한 언급 드리고 싶은 거는 디비전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 팀이 빠지면서 디비전이 많이 바뀌었어요. 이제 토르페도가 다시 하를라모프 디비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를라모프 디비전은 올 시즌 압토밀리스트, 아크바르스, 메탈루르크, 넵테이미크, 토르페도, 트락토르 이렇게 6팀입니다. 예. 그리고 11위도 체르니쇼프 디비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르니쇼프 디비전도 아반가르트, 아무르, 바리스, 쿤룬, 살라바트, 11위 이렇게 6팀입니다. 11위가 들어왔다는 건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압도울리스트는 정말 쾌재를 부르마하죠. 이건 파티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서부에서 한 팀이 빠졌잖아요. 그럼 서부에서 한 팀이 빠지는 느낌으로 되잖아요. 왜냐하면 토르페도가 다시 돌아갔으니까요. 예, 예. 그래서 조금 조정이 있었거든요. 이제 타라소프 디비전은 디나모 민스크, 디나모 모스크바 요 두 팀이 타라소프 디비전으로 넘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팀은 리가, 디나모 리가, 로코모티프, 체스카 모스크바 이렇게 그 5팀이 디나모 팀이 다 같은 디비전에 지금 그렇습니다. 있었네요. 그냥 디나모를 싹 묶어버렸습니다. 네. 타라소프 디비전을 묶어버렸고 네. 그 다음에 소치와 비티아지가 보브로프 디비전으로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브로프 디비전은 소치, 비티아지, 요케리트, 스카, 스파르타크, 세베르스탈 요렇게 6팀으로 디비전이 개편이 됐습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서부가 11팀이 됐고 동부가 12팀이 됐는데 플레이오프 진출 방식은 같죠. 각 컨퍼런스별 그렇죠. 상위 8팀. 8팀입니다. 근데 디비전 1위는 순위에 관계없이 무조건
최소 2번 시드를 그렇죠. 확보하는 최소 2번 시드를 확보하는 구조죠. 그죠? 그러면 저는 이 지금 변화된 디비전을 봤을 때 타라소프 디비전이 아 진짜 유일하게 지금 5팀으로 되어 있는데 달달합니다 여기. 근데 디나모 리가, 디나모 민스크가 같이 있단 말이죠. 깔고 시작한 팀이 있죠. 여기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전통적으로 최약체 중에 약체로 꼽을 수 있는 두 팀이 같이 묶여 있는데 나머지 세 팀이 체스카 모스크바, 디나모 모스크바, 로코모티브 야로슬라블. 근데 뭐 체스카랑 로코모티브는 원래 여기 있었고 디나모가 넘어왔는데 디나모 모스크바가 굉장히 이번에 득을 본 게 아닌가. 아 디나모 모스크바는 진짜 같은 디비전끼리 제일 많은 경기를 하거든요. 정말 최고의 이득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작년만 봐도 약한 팀 진짜 귀신작 같이 때려잡고 강팀을 상대로도 이상한 진흙탕 경기하고 막 이기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올 시즌은 로코모티브가 꽤 괜찮습니다. 아 지난 시즌 그래서 예. 새로 들어온 감독도 그렇고 이번에 소치아키 오픈에서 스카도 잡았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 세 팀이 어떻게 갈라먹느냐. 체스카 모스크바, 디나모 모스크바, 로코모티브 야로슬라블 이 그렇습니다. 세 팀의 타라소프 1위 쟁탈전 기대가 됩니다. 어쨌든 뭐 서부 순위가 어찌 됐든 간에 디비전 1위만 하면 그렇죠. 최소 2번 시드니까. 최소 2번이니까 네. 대진이 굉장히 수월해져요.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참 이번에 참 보브로프 디비전은 머리가 아프지 않나. 강자가 많습니다. 스카의 스파르타크의 지금 요케리트. 요케리트가 진짜 올해 무시무시합니다. 이건 뭐 네. 어쨌든 지금 오늘 KH 프리뷰가 아니니까 이거는 좀 내뱉고요. 근데 그런 무시무시한 상대들을 다 피하고 디나모 모스크바가 이사를 했다는 게 저는 쾌재를 불러야 되지 않나. 네. 일단 그렇게 됐고 디비전 구성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아까 소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프리시즌 대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주목할 만한 결과들이 있을까요? 소치아키 오픈이 지금 시작이 끝났습니다. 소치아키 오픈은. 네. 근데 러시아 언더 20 팀이 4승을 했네요. 제일 어린 친구들이. 예. 근데 사실 이 팀은 네. 좀 어떻게 보면 초청 참가 같은 느낌을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막 다 좋은 선수들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우리도 젊은 선수를 내고 이제 소치라면은 뭐 소치 체제에 있는 젊은 선수 스카면 스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상 세 팀의 경합으로 봐야 되는데 스카가 2승 2패, 로코모티프가 2승 2패, 소치가 4패의 네. 결과입니다. 소치 오픈인데 소치가 많이 부진했습니다. 이게 뭐 항상 그랬듯이 어쨌든 좀 안타까운 결과인데 예. 확실히 로코모티프가 이제 마지막 경기를 3대2로 이기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승팀이 될 거거든요. 올해 로코모티프는 감독도 변화했고 감독의 입맛에 맞는 선수들도 외국인 선수들을 많이 이제 데려왔고 그리고 기본적인 전력도 결코 낮은 팀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안 풀리는 팀이 로코모티프였는데 예. 올해 좀 지금 해볼만 하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디비전이 그렇게 변화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앞으로를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스카는 감독이 바뀌었는데도 지금 썩 시원하게 못 치고 나가네요. 사실 스카 정도의 전력이라면은 4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은. 근데 2승 2패는 사실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결과가 아닙니다. 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러시아 언더 20를 결과 제외하면은 2승 1패잖아요. 근데 1패를 어쨌든 했잖아요. 1패를 로코모티프한테 했다라는 점. 이거는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지금 오프시즌 토너먼트가 이번 주에도 또 불을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소치아키 오픈을 시작으로 토너먼트가 있는데 바시토르코스탄 공화국 컵이 진행이 절차내에 진행되고 있고 예. 살라바트가 어떻게 보면 주최를 하는 대회죠. 예. 우파에서 진행이 되는데 뭐 그 부분도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어제부터였던 것 같은데 로마잔 메모리얼 컵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KHL도 프리시즌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이런 소식을 조금씩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로마잔 메모리얼 컵은 전부 유튜브로 중계가 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은 확인하시면 될 것 공식으로 같고 유튜브 중계가 나온다고요? 아마 그 메탈루르크 채널이나 가시면 아마 다 보실 수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시토르코스탄 그 공화국 컵도
살라바트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 중계가 되기 때문에 예.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살라바트 경기만 될 수도 있고 다 될 수도 있고 다 되면은 또 다른 팀 뭐 홈팀 채널이나 가서 가시면은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을 찾아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KHL이 또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잖아요. 예. 절찬리에 판매 중입니다. 홍보를 드리는데 왜 홍보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얼마입니까? 중요한 4만 원밖에 안 합니다. 한 시즌에 4만 원. 플레이오프 포함해서. 그래서 야 진짜 재밌는 걸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근데 조금 번역기를 쓰셔야 됩니다. 그게 좀 불친절해서 다 키리러거든요. 예. 그래도 영어로도 안 나와요? 예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리고 KHL 한 시즌 4만 원이면 거의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짜입니다. 공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KHL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앱도 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앱에 켜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보고 싶은 거를 마음껏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고 바라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KHL 또 한 주간의 업데이트된 소식을 짚어봤고요. 저희가 뭐 다가올 그 개막 전에 한번 또 KHL 새 시즌 프리뷰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잠시 후에 국내 하키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40회 오늘의 마지막 소식은 국내 하키 소식 종합해 보겠습니다. 먼저 대명 킬러 웨일즈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예. 어제였죠? 공식 예.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피셜이 났죠. 네, 선수 영입 소식 예. 먼저 보겠습니다. 먼저 창단 멤버였죠. 이창민 꼴리. 네, 예, 이창민 선수가 이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하고 이제 팀에 이번 시즌부터 복귀를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요. 예, 예. 뭐 보면은 살린도 잡고 막 이럴 때 예, 중요한 역할을 했었죠. 예. 사할린 원정 경기 기억납니다. 네. 그때도 이바노프 대신 그렇게 이바노프가 아니었군요. 그때는 저희 타일러 와이먼. 타일러야만. 전 너무 오랜만에 먹어서나 이 친구. 하여튼 예 그런 기억이 있는데 예 이창민 꼴리 복귀를 축하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신영윤 선수가 안양할라에 있던 신영윤 선수가 대명킬러 웨일즈로 이적했다는 소식도 이번 영입 소식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예, 예 신영윤 선수라면 뭐 너무 유명하죠. 너무 예 다들 많이 알고 계시고 기록도 보면은 아시아리그 263경기 8시즌을 뛰었습니다. 네 크레인즈부터 시작을 했었죠. 예. 크레인즈, 대명상무, 하이원, 안양한라를 거쳐서 대명 킬러 웨일즈. 네. 그래서 263경기에서 135포인트를 기록했을 정도로 굉장히 뭐 피지컬도 좋고 예. 국가대표로서도 꾸준히 활약을 했었고 해서 하다 보니까 대명 입장에서는 좋은 전력 보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다음에 염정현 선수 네 염정현 선수가 대명을 통해서 복귀를 하는 하이원에서 뛰었던 염정현 선수인데요. 네. 복귀가 아시아리그 복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뭐 이전에는 하이원 이제 재구성을 할 때 이때 하이원 멤버로 합류하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도 있었는데 대명으로 가게 됐네요. 예. 그래서 뭐 기록상으로는 68경기 6포인트밖에 기록이 안 돼 있었고 실질적으로 아시아리그에서도 그때 당시 많은 기회를 부여받지는 못했었어요. 예. 근데 뭐 대명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어떤 활약을 펼쳐줄지 예.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대졸자 2명의 선수가 대명으로 합류를 했는데요. 일단 연세대학교에서 오인교 선수 예. 친구가 보니까 97년생이고 남이두 이재희 선수하고 동갑내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대명킬러 웨일즈로 입단을 하게 됐고 네. 그다음에 광운대학교의 정일중 선수. 네. 예. 정일중 선수는 보니까 98년생인데 이종민 선수하고 동갑이더라고요. 더 어린 선수가 네. 합류하게 그래서 됐습니다. 학교를 마무리 안 하고 바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 뭐 이종민 선수랑 같은 경우네요. 그렇죠. 학교를 마무리하지 않고 네. 좀 일찍. 넘어가게 된 네. 케이스죠.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루키 소식도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좀 새로운 소식이라 할 수 있는 거는 대명킬러 웨일즈가 그동안은 꼴리 코치라는 역할이 따로 없었는데 예. 예, 이번에 코칭 스텝으로 신소정
전 국가대표 여자애스하키 선수가 꼴리 코치로 영입이 됐다는 소식까지 뉴스가 보도가 됐고 보도자료까지 나왔었죠. 어제 나왔던 선수 영입, 코치 영입 소식 네. 중에서 어찌 보면 가장 많은 분들을 좀 주목을 끌었던 그쵸. 뉴스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자 대표팀 출신의 신소정 꼴리 이제 코치인데 네. 남자 팀의 그것도 성인 팀의 네. 코치로 부임한다. 네, 국내선 최초의 네. 일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제 대명킬러 LG 꼴리진이 외국인 꼴리 없이 박계훈, 이창민 그리고 이현승 꼴리까지 구축 3인 체제로 구축이 된다라고 어제 이창민 꼴리 복귀 뉴스에 같은 내용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알렉세이 이바노프 선수가 팀을 떠나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소정 꼴리가 뭐 나이대가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뭔가 코치로서 지도자 역할보다는 뭔가 파트너 느낌이 좀 더 강하다라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훈련이나 경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서포트하고 도와줄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워낙 굵직굵직한 대회 큰대 올림픽까지 경험을 했던 코치다 보니까 그런 경험적인 측면에서 멘탈적인 부분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영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창민 선수 복귀 소식부터 출발을 해서 신영윤, 염정현, 오인교, 정일중 선수가 새로 합류했다는 소식이었고 마지막으로 신소정 꼴리 코치가 새로 팀에 합류를 했다는 대명 킬러 웨일즈의 이번 주 업데이트된 소식이었습니다. 대명은 뭐 일단 지금 한라도 마찬가지지만 지상훈련 계속 소화하고 있는데 다다음 주쯤부터 해서 아이스타임 훈련을 갖는다고 하네요. 뭐 추후에 계속 소식이 있을 것 같고 안양한라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네. 뭐 선수 구성이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소식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인데요. 안타까운 소식이네요. 고양 어울림누리 얼음마루 고양 링크장이 다시 폐쇄됐다고요. 최근에 이제 그쪽 동네 확진자가 좀 많이 확산되는 추세를 많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요. 네. 그런 영향 때문에 링크장이 다시 폐쇄가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이원이 이번 달부터 고향에서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폐쇄가 되는 바람에 다시 지상훈련 체제로 급하게 전환이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뭐 광운대와 연습 게임도 잡혀 있었고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었는데 좀 급하게 변경이 되는 부분, 취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죠. 좀 아직까지는 링크장들이 더군다나 이제 이게 실내 스포츠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좀 더 좀 엄격하게 조치가 취해지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런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 좀 많이 나아져야 링크장도 조금 다시 오픈되고 좀 자유롭게 경기도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이 올 텐데 아직까지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래서 안양도 뭐 코로나 사태 터진 이후로 아직까지 폐쇄된 이후로 한 번도 열지 않았었고 성남 쪽도 마찬가지고 고양도 닫았다 열었다를 반복하다 최근에 다시 닫았죠. 지금 열려 있는 데는 목동 정도, 목동, 인천 뭐 이쪽 정도다 보니까 뭐 성인 팀뿐만 아니라 지금 뭐 학교 팀들도 마찬가지고 많이들 좀 훈련하고 팀을 꾸려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고양이나 안양 링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열려야 추후에 뭐 아시아리그라든지 국내 대회를 소화할 때 중요한 또 쓰임새가 있는 장소들인데 현재까지 계속 이제 폐쇄되고 있다는 점이 좀 많이 우려스러운 부분이고요.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8월 17일부터 고교 아이스하키 리그 2차 리그가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시작됩니다. 뭐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게 되고요. 전경기 15경기 온도스포츠에서 라이브 스트리밍 예정에 있고요. 부모님들이 또 모여서 웬만하면은 어디 이렇게 모여서 응원하시기보다는 각자 그냥 알아서 집에서나 아니면 차 안에서나 응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권유를 드리고 싶고요. 또 부득이하게 모여서 보신다면은 철저하게 방역 잘 지침
준수해 가시면서 네. 예, 마스크 꼭 끼시면서 관람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뭐 가장 좋은 건 직관하는 게 제일 좋은데 일단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예, 최대한 스트리밍으로 퍽 안 놓치고 잘 따라다니면서 예.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대회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고려대학교 링크에서 예, 중등부 전국 선수권 대회가 열립니다. 예. 65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지금 중등부도 보면은 6개 팀이 있죠. 그래서 15경기가 펼쳐지고요. 하루에 2경기씩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회 기간이 고등부보다는 조금 더 긴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고려대 링크에서 진행. 예, 마찬가지로 무관중 경기인데 볼 수가 없네요, 그럼. 아마 저희 말고 다른 팀이 다른 업체에서 협회를 통해서 협회가 아마 준비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예. 못 보면 안 되겠죠. 학부모님도 실망이 크실 테니까요. 네. 협회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예, 저희가 스트리밍하는 것도 협회에서 다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고 의뢰를 주셔서 스트리밍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협회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거, 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초등부 대회도 열립니다. 전국 선수권 대회인데 초등부 대회는 울산에서 8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이전에는 이제 뭐 학년별로 묶어서 이렇게 디비전 나눠서 이렇게 팀별로 나와서 대회가 치러졌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팀도 너무 많고 실력 차이도 많고 게임 수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소화하기 어려운 여건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예. 좀 방식이 바뀌어서 지금 이번에는 이제 약간 시범 성격으로 6학년 대회입니다. 학년별로 대회를 치르게 되는데 디비전 제도나 이런 건 다 폐지하고 6학년 대회로 바뀌고 그 다음에 팀별로 나오는 게 아니라 권역별, 시도별 선수들을 소집을 해서 예, 거기에서 이제 시도대항전이 되겠죠. 아. 예, 그런 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고요. 그래서 18경기가 되더라고요. 다 합쳐서 시도별 대항전 식으로 가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울산과학대학교 아이스링크에서 펼쳐진다라는 점. 요거 똑같이 무관중이라는 거. 아마 공지를 하는 고교 걸로. 끝나고 이제 공지가 되겠네요. 예, 그때 한번 더 자세하게 뭐 시청 광고비나 이런 걸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아이스하키 관련 소식 모아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속 뭐 거듭 강조를 해드립니다만 철저한 방역이 필요할 것 같고요. 모두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큰 탈 없이 계획대로 모든 경기와 대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기원하는 마음 가져보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40회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왔고요. NHL 플레이오프 재밌게 보시고 국내 학생대회 함께 저희 온도스포츠와 함께 즐기시면서 8월에 남은 기간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저희 스트리밍은 이제 네이버 쪽으로는 안 나가고요. 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만 나가니까 유튜브 온도스포츠. 예, 구독 꼭 눌러주셔가지고 네.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은 시간 되면 알아서 알람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꼭 체크하셔가지고 함께 즐겁게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온도스포츠 많은 방문과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고요. VOD는 다 올라갑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이버와 유튜브를 통해서. 예, 네이버 TV에 온도스포츠 있고요. 저희 비하인드넷 팟빵과 아이튠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도 있으니까 함께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도 열려 있고요. 네. 자, 241회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김찬 PD, 이현석 기자였고요.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